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한국사마천학회 김영수 교수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리더십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특히 이제 중국 전문가이다 보니까 중국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리더십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익숙한 인물을 좀 찾다 보니까 진시황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제국을 세운 진시황,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학교 교과서에서도 배우셨고 또 각종 책이나 만화를 통해서도 폭군의 대명사, 분서객류의 대명사로서 진시황, 이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진시황의 생애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아주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기와 21세기 인간 경영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시황의 리더십을 한번 재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쟁이 굉장히 많은 인물인데 저는 진시황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리더십 부분을 좀 새롭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제목으로 진시황을 위한 변명 이렇게 달아보기도 했습니다. 진시황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그 다음에 천하를 통일할 때까지 진시황이 보여준 리더십, 그리고 진시황의 개인적인 생활 속에 잘 몰랐던 사실들, 진시황의 생애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좀 흥미롭게 한번 전해봤으면 합니다. 진시황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진시황 무덤이죠. 그죠? 진시황릉은 워낙 세계적인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기 때문에 진시황 무덤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병마용갱이라고 해서 진시황 무덤에서 동쪽으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하에서 약 8,000개 가까이 실물 크기, 사람의 실물 크기의 병사들이 발굴이 됐죠. 이걸 병마용갱이라고 합니다. 병사와 말, 흙으로 빚어서 구워 만든 인형이다 해서 병마용, 그리고 구덩이다라고 해서 병마용갱이라고 하죠. 중국을 다녀오신 이제 병마용갱과 진시황릉이 있는 시안을 다녀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 진시황릉과 병마용갱을 구경을 하고 오시는데 병마용갱을 진시황 무덤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은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발굴이 안 됐기 때문에 되게 이제 건너뛰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마용갱이 진시황 무덤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진시황 무덤, 진시황릉하고 병마용갱은 별개다. 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 8,000개가 넘는 병사들의 모습을, 실물 모습을 그대로 스케치해 가지고 흙으로 빚어놓은 이 병사들의 지하 군단을 진시황 사후,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진시황의 죽음의 세계를 호위하는 호위 군단으로 현재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마용갱 규모만 봐도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또 앞으로 발굴을 기다리고 있는 진시황 무덤은 또 얼마나 대단할까, 이런 기대들을 많이 갖게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제가 평생 공부하고 있는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 속에 진시황 무덤에 관한 기록이 상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는 20살에 한 2, 3년에 걸쳐 가지고 천하를 다 여행했던 그런 사람이고, 진시황 무덤도 직접 찾아봤던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는 진시황 무덤 내부에까지 아주 상세한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한 세상의 관심사를 또 한 번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는 이 PPT 자료가 병마용갱이죠, 그죠? 병마용갱의 입장, 옛날 입장권, 그 다음에 최근의 입장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65위엔, 그 다음에 90위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100위엔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 돈, 중국이 이제 1위엔이 우리 돈으로 170원 정도 되니까 100원만 해도 17,000원이죠. 그죠? 그리고 병마용갱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요즘은 같이 표 한 장을 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약 2만 원 가까이 되는 입장료를 줘야만이 병마용갱과 진시황릉을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이 병마용경 들어가는 입구, 병마용경 전시관이고요. 제일 위에 것이, 가운데 것이 병마용경 제1호경. 병마용경은 모두 3개의 구덩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호경의 모습이고, 아래도 병마용경 입구 사람들, 관광객들 모습입니다. 진시황릉하고 병마용경에 관한 책자는 병마용경 발굴 대장을 지낸, 제 사진 보면은 제가 있고, 왼쪽에 이제 수염 기르신 분이 장전민 선생님이라고 병마용경 발굴 대장을 지낸 분입니다. 이분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관계가 오랫동안 우정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이분의 책을 제가 몇 개 모아가지고 제국의 빛과 그늘이라고 하는 진시황릉과 병마용경에 관한 고고학 발굴 성과들,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기록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저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이제 찍었던 사진이고요. 병마용경에 가면은 세계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병마용경을 관람하고 간 그 기념 사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가장 큰 사진에 제일 앞줄에 있는 왼쪽 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북한의 김일성 국가 주석이 82년도인가에 여기 방문을 했었습니다. 82년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굉장히 일찍 방문을 했었고,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뭐 개인적으로 방문한 그런 분들이 있지만은 국가 최고 지도자, 즉 대통령으로서 방문한 것은 뭐 몇 년 전입니다. 불과 지난 정권 때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병마용경을 가보지 않은 지도자들이 거의 없을 만큼 세계적으로도 또 이름을, 유명세를 떨치고 있고요. 지금 자크 시락 프랑스 총리인가 그렇죠, 대통령인가 그렇습니다. 자크 시락이 병마용경을 발굴하고 난 다음에 방명록에다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바람에 병마용경에 관한 별명 가운데 하나가 또 세계 7대 불가사의 또는 8대 불가사의, 이렇게 세계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도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절에 가족들과 함께 병마용경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이고요. 레이건 대통령 사진은 제가 구하지 못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도 병마용경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병마용경과 관계되어 가지고 재미난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병마용경에 병사하고 말을 미국에다가 이제 전시가 나갔어요. 그런데 관람객 중 하나가 저 왼손에 엄지손가락을 떼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범인을 잡긴 했습니다. 잡긴 했는데 지금 떼어나간 자국이 보이시죠, 그죠? 잡아가지고 벌금을 물렸는데 아마 몇만 달러 이상 벌금을 물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병마용경이 유명세를 많이 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진시황 무덤 옛날 모습입니다. 지금은 진시황 무덤 앞쪽이 전부 다 개발이 돼 가지고 잘 정비가 돼 있습니다만, 초창기 때는 진시황 무덤 주변이 전부 다 밭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석류밭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개발을 위해서 땅을 고르는 모습이고요. 1998년도 제가 병마용경 갔을 때 모습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산처럼 보이는 곳, 저게 전부 다 진시황 무덤입니다. 그리고 계단이 나 있죠, 그죠?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병마용경 진시황 무덤을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저 계단을 따라서 꼭대기까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입산을 금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관광객들이 진시황 무덤 정상을 계단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약간 정비가 됐을 때 진시황릉의 정면 입구의 모습이고요. 병마용경, 아까 소개해드린 병마용경 들어간 입구 모습이고, 구덩이가 3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1호경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병마용경을 통해 가지고 진시황이 어떤 황제였는가,
어떤 제왕이었는가라는 그 위용을 한번 잠깐 살피고 넘어가도록 하죠. 1호갱 모습이고요. 주로 보병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가장 큰 구덩입니다. 여기가. 이런 병마용갱에서 출토된 병사들의 모습들을 복원을 해보면 저렇게 복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원래 저런 입고 있는 갑옷이 전부 다 색깔이 칠해져 있었어요. 장식들이. 그러던 것이 발굴을 통해 가지고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은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10시간 이내에 다 날아간답니다. 색깔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던 것처럼 다 색깔들이 없죠. 그죠? 원래는 이런 밝은 색깔들이 전부 다 칠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와 가지고 이제 과학자들하고 고고학자들이 저 색깔을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아마 거의 개발이 다 끝나가는 단계로 현재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국에 가게 되면은 앞으로 몇 년 뒤에 가게 되면은 새롭게 아직까지 병마용갱이 발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굴할 수 있는 병사들의 용이라고 진용 또는 병사들의 그 흙으로 구운 병사들의 모습을 색깔이 칠해져 있는 모습을 직접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병정에 따라 가지고 아주 다양한 병사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이제 2호갱이고요. 두 번째 발굴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앞으로 좀 덮여 있는 저것을 새롭게 다 앞으로 발굴할 겁니다. 아마. 2호경에서 출토된 병사들의 출토 상황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다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던 것을 고고학자들이 다 일일이 조각조각 다 맞춰가지고 아까 1호경에서 보셨다시피 똑바로 세우는 모습이요. 3호경은 사령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모두 발굴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1호경하고 1호경은 발굴이 많이 진행됐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발굴은 끝나지 않았고 2호경은 발굴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라서 2호경은 앞으로 발굴할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3호경은 완전히 발굴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모습을 그대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호경에서 발굴을 끝난 병사들과 말들의 모습이죠. 3호경이고요. 또 하나는 진시황 무덤 주변에서 구덩이들이 여러 개가 발굴됩니다. 병마용갱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덩이 가운데. 최근에 발견된 또 발굴되어 있는 구덩이 가운데 하나는 마차갱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동으로 만든 마차가 2개가 발견이 돼가지고 복원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실물 크기의 2분의 1로 축소된 아주 대단히 귀한 그런 고고학 발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쪽에 있는 마차 보시면은 말을 모는 그걸 이제 어수라고 하는데 말을 모는 사람 위에 이제 보면은 양산이 있죠, 그죠? 파라솔이 있지 않습니까? 저 파라솔은 실제로 접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치가. 그래서 진시황이 평소 때 더운 여름에 타고 다녔던 무게차하고 뒤에 것은 뚜껑이 있죠, 그죠? 저걸 이제 유계차라고 합니다. 뚜껑이 있는 마차 2종류의 마차를 타고 전국을 순시하면서 다녔는데 여름에 타고 다녔던 저 무게차, 즉 파라솔만 만들어 놓은 저 파라솔이 실제로 접힙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나라 황제들, 진시황을 비롯해가지고 진나라 황제들이 타고 다녔던 마차가 저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실물 모습을 짐작하게 만들어주는 정확하게 절반으로 줄인 동마차가 2개가 발굴이 돼가지고 세상을 또 깜짝 놀라게 만들었었습니다. 마차를 모는 어수의 모습이고요. 발견된 병마용경에서 발견된 또 발굴돼 가지고 전부 다 정리가 끝난 병사들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들이 다 다르죠. 실제 진나라 군인들의 모습을 흙으로 비전글로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8천여 명의 병사들 모습을 일일이 다 스케치를 해서 그 모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흙으로 그 모습을 빚었습니다.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무슨 특징이 보이냐 그러면 수염들이 다 수염을 기르고 있죠. 그런데 그 수염들이 다 개성 있게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수염을 기릅니다. 그래서 진나라 군대의 군인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병사들이 대부분 다 개성 있는 수염을 기르고 있다라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헤어스타일입니다. 저런 헤어스타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싹싹 빚어가지고, 머리카락을 빚어서 따가지고, 위로 올린 다음에 헤어핀이죠. 헤어핀으로 딱 고정을 시키는. 이런, 모습을 통해가지고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진나라 정예부대의 병사들에게는 보조 인원이 적어도 2명 이상은 딸렸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이 자기가 저런 머리카락 다듬고, 그죠? 머리카락 따가지고 헤어핀 꽂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분명히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나라 병사들의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은 개성 넘치는 수염, 그 다음에 저런 헤어스타일입니다. 진나라 병사들은 병마용경 발굴에 의해 가지고 뭐가 확인이 됐냐 그러면 투구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투구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움직이는데 지장이 있죠. 무거운 투구를 쓰게 되면은. 근데 진나라 병사들은 투구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또 갑옷도 굉장히 가벼운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성이 그만큼 빨랐다는 거죠. 날아오는 화살이나 날아오는 무기를 자기의 몸동작을 통해 가지고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나라 군대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런 기동성을 요하는 아주 정예부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천하 통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학자들은. 잠깐 얼굴을 좀 보시죠. 그죠? 아주 눈빛이 살아있는 날카로운 모습에 그리고 개성 있는 수염을 기르고 있는 진나라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진시황 무덤에 관한 기록을 사마천이 남겨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심지어 무덤 내부의 모습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남겨놨어요. 그 내부의 모습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한 편 만들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미이라 3, 미이라 제3편이 진시황릉, 그다음에 병마용갱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상상력을 보태서 만든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진시황릉과 병마용갱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보시려면은 미이라 3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시황이라고 하는 이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제국을 수립한 이 리더의 리더십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관련되어 있는 진시황의 무덤과 그 다음에 진시황 무덤 4, 5세계를 수화한다라고 하는 병마용경에 관한 사진들을 여러분들 중심으로 해서 보셨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진시황의 일생을 쭉 따라가면서 진시황의 리더십 그리고 진시황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시황의 출생과 유년기부터 볼게요. 진시황은 기원전 259년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59년이니까 여기다 2020년을 더하면은 진시황 나이가 나오죠. 그죠? 2200, 그러니까 약 2300년 전의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진시황은 조국인 진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고 조나라에서 태어납니다. 그 당시에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기 전까지는 중국 내에 7개 나라가 존재했었습니다. 전국 7웅이라고 하는 7개 나라가 존재했고 진나라는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서쪽에 위치한 나라였어요. 진나라의 국력이 강하긴 했지만은 나머지 6개 나라가 서로 공동으로 힘을 모아가지고 진나라에 대항하는 바람에 진나라가 6개 나라를 단숨에 공격을 해가지고 멸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외교 정책으로 6개 나라를, 나머지 6개 나라를 각계 격파하는 원교 근공이라고 하는 외교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6개 나라의 동맹을 깨기 시작을 합니다. 진시황의 할아버지 때부터 그런 외교 정책을 실시를 했었고 그 외교 정책의 결실이 진시황 때 들어와가지고 결실을 맺어서 천하를 통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진시황은 진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고 조나라에서 태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진시황의 아버지가 진나라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왕실의 왕자였는데 안국군이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의 여러 명의 20명이 넘는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이 진시황의 아버지의 어머니가 안국군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이 넘는 아들들 가운데 진시황의 아버지는, 아버지 이름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처음에 이름은 이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나중에 자초라고 하는 인물로 이제 이름으로 바꿉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자초로 통일하겠습니다. 진시황 아버지인 자초가 진시황의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안국군의, 즉 자초의 아버지죠, 그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왜? 어머니가 남편 안국군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아들도 푸대접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하고 조나라가 서로 외교 협상을 통해 가지고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하는 그 약속의 표시로 서로 인지를 교환을 합니다. 인지를 보낼 때는 차기 왕권 계승자라든지 대권 후보자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자칫 잘못하다가 죽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왕의 아들에 해당되는 아들들을 대개 인질로 보내는데 가서 죽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의 아버지 자초는 아버지 안국군의 20여 명이 넘는 20명이 넘는 아들 가운데에서 별로 두드러진 인물도 아니고 또 아버지 사랑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나라의 인질로 갑니다. 이 조나라의 인질로 온 자초가, 진시황의 아버지가 위나라 사람으로 조나라 수도 한단으로 장사를 하러 왔던 대상인인 여불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여불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몸값을 올리고 여불이를 모시던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자초가. 진시황의 생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나라 수도 한단에서 기원전 259년에 진시황이 태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은 출생부터가 남달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3살 때 아버지 자초는 여불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나라 조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여불이가 자초에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불이가 또 진나라까지 건너가서 자초가 어떤 사람인가? 조나라에서 상당한 명망을 얻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정말 꿈에도 그리는 사람이다. 여불이, 자초의 어머니는 아버지 안국군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안국군이 가장 총애하는 부인은 화양 부인이라고 하는 가장, 그러니까 실세였죠. 옛날에는 이제 부인을 여러 명 거느릴 수 있었거든요. 권력자가. 그러니까 안국군에게도 부인이 여러 명 있는데 자초, 진시황의 아버지인 자초의 어머니는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안국군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아내는 화양 부인이라고 하는 부인이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여불이가 자초에게 투자를 하면서 자초를 안국군의 후계자로 만드는 그런 로비 활동을 벌입니다. 그러려면은 안국군의 아내들에 관한 신상 정보, 정보를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봤더니 안국군이 가장 사랑하는 화양 부인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불이가 로비를 통해 가지고 자초를 화양 부인하고 화양 부인의 양아들로 드립니다. 안국군이 가장 사랑하는 화양 부인의 양아들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자초가 이제는 안국군이 임금이 되면은 그 다음에 임금이 될 수 있는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불이가 자기 자신의 막강한 경제력을 이용해 가지고 뇌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로비를 통해 가지고 자초를 그만큼 높은 신분으로 상승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불이는 자기 자신의 그 상인 활동을 통해서 모아놓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도박을 한 거죠. 정치에 투자를 한 겁니다. 자초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자초를 진나라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시황의 생부인, 진시황의 아버지인 자초를 3살 때, 진시황 나이 3살 때 진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9살 때 가족들, 진시황과 생모도 고국으로 진나라로 돌아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진시황은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무렵 될 때까지 외국에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에서. 그리고 가족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진시황 다 진나라로 이제 9살 때 다 돌아왔지 않습니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가족 간의 생활에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데 13살 때 임금이 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진시황 나이 13살 때 아버지 자초가 장량왕인데 왕이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13살 때 임금이 됐다는 얘기죠. 중학교 갈 나이에 임금, 왕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인, 가장 강한 나라인 진나라의 왕이 됐어요. 어린애가 뭘 알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아버지하고 진시황이 임금으로 즉위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불입니다. 사마천은 사기 기록에다가 여불이가 진시황의 생부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록도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시황의 생모는 여불이를 모시던 여자 가운데 하나였어요. 다른 기록에 따르면 여불이 첩이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거든요. 그런데 진시황의 아버지인 자초에게 시집을 올 당시에 임신 상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여불이가 생부죠. 여불이가 진짜 친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자초가 진시황의 아버지라고 하는 기록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두 기록을 모두 다 사마천이 기록에 남겨가지고 독자들로 하여금 과연 누가 진짜 아버지일까라는 부분들을 추정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다 보니까 혼란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진시황의 진짜 아버지 생부가 누구냐 가지고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저는 여러 가지 면모로 봤을 때 진시황이 나중에 보여준 리더십 같은 걸로 봤을 때는 결단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불이를 닮지 않았느냐. 그렇다 그러면은 생부는 여불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진시황은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13살 때 임금이 될 때까지 굉장히 고독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없이 9살 때까지 살았잖아요. 그죠? 3살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대소변 가리고 밥 혼자 먹을 정도 되는 3살 때,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존재감을 의식할 무렵에 아버지가 진나라로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는 6년 횟수로 7년 동안 9살 때까지 아버지 없이 살았잖아요. 즉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불이하고 생모는 이제 성이 조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태호라고 제가 부를 텐데요. 이 조태호하고 여불이가 진시황의 아버지인 자초가 진나라로 귀국하고 난 다음에 3살 때부터 9살 때까지 상당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던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장량왕이, 진시황 아버지인 자초가 진시황 나이 13살 때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시황이 임금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조정의 궁궐의 가장 큰 어른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된 거예요. 어머니가 태호가 되어버린 겁니다. 젊은 어머니가. 그래서 이 어머니가 육체적인 욕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모셨던 여불이를 자기 침실로 끌어들여가지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집니다. 이게 실제로 기록에 나옵니다. 사마천 사기 기록에. 그런 걸로 미뤄봐서는 자초 진시황의 아버지가 없었던 조나라 한단에서 진시황 나이 3살 때부터 9살 때까지도 역시 어머니 조태호하고 여불이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크죠. 진시황은 바로 이런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을 알아보고 어느 정도 사람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난 이후부터 진시황은 어머니의 난잡한 사생활 때문에 뭐라고 말도 못하고 혼자서 상당히 외롭게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여불이가 휘두릅니다. 실제로 여불이가 아버지 자초 장량왕을 임금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죠. 자연스럽게 장량왕이 재위했던 그 기간 동안 한 4, 5년 기간 동안 모든 권력을 여불이가 쥐고 흔듭니다. 실제로 행사를 했죠. 그리고 장량왕이 진시황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정말로 진나라의 모든 천하의 권력이 여불이 손에 들어갔습니다. 진시황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시황은
그냥 지켜본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궁정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잘 살폈던 것 같습니다. 진시황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진시황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부리가 부자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진시황에게 책을 사주어서 공부를 시켰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나중에 진시황이 보여준 식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많은 책을 읽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독서를 통해 가지고 진시황이 권력이 뭐며 인간의 본질이 뭐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이 가능해지고, 실제로 진시황은 어머니가 굉장히 난잡한 사생활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합니다.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정보망을 구축한 셈이죠. 진시황이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은 21살 때부터입니다. 21살 때 배다른 동생인 성교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반란을 진시황이 직접 나서가지고 진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시황이 정치 전면에 나섰고요. 진나라는 22살이 돼서 성인식을 했답니다. 22살 때 성인식을 하면서 이제는 어른이 됐죠. 그리고 형식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권력을, 정치를 여부리가 진시황에게 이제 줄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 성인식이 되면서 진시황이 직접 정치를 이제 일선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자,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생모인 조태우가 젊은 과부가 됐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육체적인 욕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승상이었던 여부리를 침실로 끌어들였죠. 조태우 입장에서는 옛날에 모시던 자기 주인이었기 때문에 여부리가 뭐 친숙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부리는 이제 옛날처럼 상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 7개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진나라의 실질적인 권력자단 말이죠. 그런데 궁중의 어른, 나이는 이제 젊습니다만 궁중의 가장 큰 어른인 태우 침실을 왔다 갔다 한다, 넘나든다, 이거는 출입한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큰 겁니다. 여부리 입장에서는. 왜? 여자가 어디 태우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모든 권력이 여부리 수중에 있는데. 그래서 여부리가 생각을 하나 해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조태우의 그런 성욕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장안에서 정력이 좋은 사내 하나를 물색을 합니다. 그 사내가 바로 노애라고 하는 사내입니다. 이 정력 좋은 노애를 태우 침실로 보내버립니다. 환관으로 속여가지고 보내요. 환관은 성기가 없는 사람을 환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기를 잘 는 사람이다 해서 속여가지고 주변을 속여서 태우의 심부름을 이제 뭐 잔심부름 하는 사람처럼 위장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실제로는 조태우의 유격을,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였죠. 그런데 이게 일이 어떻게 되려고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왜? 이 노예하고 조태하고 사이에서 아들이 둘이나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진시황 나이 어리죠. 젊죠. 그런데 태우하고 사이에서 아들이 둘이나 태어나니까 이 아들 가운데 하나를 진나라의 왕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진시황이 22살 때 성인식을 치른 다음에 직접 정치 일선에 나서니까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진시황은 생모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 난잡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이에 배다른 동생이 둘이나 태어났죠. 그리고 노예라고 하는 이자가 어머니 태우의 권력을 믿고 수만 명 가까운 가신들을, 노비들을 거느리면서 거들먹거들먹 거리면서 권력자 행세를 하죠. 그 진나라 내부에서는 여부리의 당과 노예의 당 두 개의 정파가 생겼다라고 얘기할 만큼 아주 위협적인
그런 존재로 성장을 합니다. 진시황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진시황은 이런 어머니와 노예의 모습을 아주 사람을 시켜가지고 일일이 감시하면서 이들의 동향을 파악을 합니다. 진시황이 성인식을 치르고 친정을 시작하자마자 노예하고 태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진시황은 이런 모습들을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반란을 아주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진압을 합니다. 22살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예 일당들을 모두 다 잡아다 처형을 하고 어머니는 저 먼 곳으로 귀양 보내듯이 별궁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진나라의 권력자로 부상을 합니다. 진시황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치밀한 성격이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22살 성인식이 끝나자마자 벌어졌던 자기 생모 조태우와 노예의 반란을 아주 신속하고 또 잔인하게 진압한 그런 과정에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모하고 노예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배다른 두 남동생들은 자루에 넣어가지고 돌판에다가 패대기를 쳐가지고 살해합니다. 죽입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진시황이 정치 전면에 나서기까지 과정입니다. 22살 때까지. 23살 때 재미난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전국의 7개 나라 가운데 한 나라에서 진나라로 파견한 수리 전문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댐을 이제 관리하는 기술자입니다. 정국이라고 하는 수리 전문가가 사실은 진나라의 수리 시설을 돌보고 수리 사업을 벌이라고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정국으로 하여금 진나라의 수리 사업을 여러 개, 토목 건축 사업을 여러 개 벌여가지고 진나라의 국력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한 나라에서 일부러 보낸 간첩이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확한 진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진나라 내부의 기득권층들이 외부에서 온 정국이라는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모함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간첩 사건이 커집니다. 그랬더니 진시황이 진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의 인재들을 모두 다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축객령이라고 하는, 즉 손님이 객자죠. 손님을 내쫓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축객령하고 또 어떤 사람이 관계가 되어 있냐 그러면요, 초나라 출신으로서 여부리 집에서 가신으로 있던, 그리고 여부리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조정에 들어와가지고 막 벼슬을 시작하려고 했던 이사라고 하는 사람도 쫓겨날 판이 됐어요. 진시황하고 이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인물입니다. 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데 가장 많은 공을 세웠던 사람이고, 나중에 천하를 통일하고 난 이후에도 진시황의 분서경률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에 관여한 사람이 이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가 이제 출세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전부 다 내보내라고 하니까 진시황에게 글을 올립니다. 축객령에 관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라고 하는 글을 올립니다. 그게 간축객서라고 하는 유명한 명문입니다. 이 간축객서에서 이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하의 불택 세류예요. 강과 바다가 그렇게 깊고 넓은 것은 자잘한 물줄기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산 불량 토양이요. 태산이 그렇게 높은 것은 단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요 구절은 우리나라 몇 년 전에 한 항공사 광고로도 활용됐던 그런 유명한 명언입니다. 태산 불량 토양이요 하의 불택 세류다 라고.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한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인재들이라도 가리지 말고 다 받아들여야만이 강과 바다처럼 넓고 깊어지고 태산처럼 높아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본 진시황이 축객령을 취소합니다. 진시황이 이사가 올린 문장을 보고, 글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고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내렸던
명령을 취소할 만큼 깨어있는 군주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때가 23살입니다. 진시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 진시황이 권력을 행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생부로 추정되는 여부리죠. 그죠? 이 여부리가 살아있는 한 진시황의 권력 행사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예의 반란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사실 진시황은 여부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죠. 왜? 어머니 태우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노예를 어머니에게 조태우가 들어보낸 사람이 바로 여부리잖아요. 원인 제공자입니다. 그런데도 진시황은 노예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만은 여부리에게 책임을 묻지를 못했어요. 왜? 여부리의 잔당을 비롯해가지고 여부리의 세력이 그만큼 막강했거든요. 그러다가 3년을 기다려서 25살 때 여부리를 귀양을 보냅니다. 이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리고는 귀양 가는 여부리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가지고 여부리를 자살하게 만듭니다. 그 편지는 아주 짤막합니다. 진시황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또 한 대목인데, 딱 2가지만 얘기합니다. 여부리에게. 당신이 진나라에 무슨 공을 세웠길래 그 많은 땅과 그 많은 노비들을 거느리면서 사냐라는 겁니다. 여부리한테 진나라에게 무슨 공을 세웠느냐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여부리는 사실은 진나라 왕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과 어마어마한 땅과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노비들을 거느리며 살았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추궁을 하고요. 2번째는 더 무섭습니다. 당신이 진나라 왕씨라고 어떤 관계에 있길래 내가 당신을 큰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아버지 자초가 여부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임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여부리에게 넘겨주면서 같이 권력을 나누면서 어린 진시황에게 여부리를 중보, 큰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그 부분을 부정을 한 겁니다. 당신하고 진나라 왕씨라고 피도 하나도 섞이지 않았는데 내가 왜 당신을 큰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냐. 사실 여기에는 이중장치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진시황은 자기 생부가 자초가 아닌, 장량왕이 아닌 여부리였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입 밖으로 대놓고 당신이 내 아버지요, 또 여부리 입장에서는 진시황에게 네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법통이 있기 때문에, 진나라 왕실의 법통이 있기 때문에 그 법통을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진시황은 교묘하게 그 부분을 돌려가지고 자기 아버지인 장량왕이 여부리를 큰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편지를 통해 가지고 내가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당신을 큰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냐. 즉 아버지와의 혈연 관계를 부정하고 나선 겁니다. 그 안에는 진시황이 여부리가 자기 자신의 생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깊은 생각을 가지고 아주 그저 냉철하게 여부리를 부정을 한 거죠. 여부리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독약을 마시고 자결을 합니다.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면에서 놓고 보자면은 아마 여부리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독약을 마셨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 자기 아들이, 친아들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어차피 권력은 진시황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죠? 만약에 진시황이 여부리의 친자식이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성장한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대견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여부리가 두말 않고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진시황 나이 30세 때부터 천하를 통일하기 위한 통일전쟁에 박차를 가합니다. 39살 때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합니다. 대단하죠. 그죠? 통일된 진나라의 강력이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요, 약 30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럼 남북한 합친 땅덩어리의 약 15배가 넘는 땅을 39살의 나이로 대제국을 건설해서 그 대제국의 최초의 황제가 된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뭐 통일의 기반이 진시황 이전에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때부터 닦아놨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통일을 완성시킨 사람은 진시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통일 자체만을 놓고 봐도 진시황의 리더십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39에 천하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던 각종 통일 정책을 실시합니다. 잘 아시죠? 이제 문자 통일, 화폐 통일, 그 다음에 도량형 통일, 기타 수레바퀴의 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레바퀴의 바퀴살의 숫자까지 다, 그리고 수레바퀴의 양쪽 간격까지 다 통일합니다. 모든 문물 제도를 통일해가지고 넓어진 통일제국의 모든 각지에다가 전부 다 이런 통일된 원칙에 따라가지고 정책과 통치를 시행을 합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시황과 관계돼가지고 또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진시황은 죽기 전까지 3차례나 암살 위기를 또 넘깁니다. 33살 때 연나라 태자 단이라는 사람이 사주한 현가라고 하는 자객이 진시황을 죽이려다가 실패한 사건 하나. 그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현가의 친구인 고점리가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입니다. 진시황이 이 고점리의 음악 연주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고점리의 눈을 멀게 한 다음에 자기 옆에다 두고 음악 연주를 감상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점리는 현가하고 친구였어요. 그래서 현가가 암살에 실패한 걸 못 잊어서 축이라고 하는 악기, 우리로 얘기하면 검은고하고 비슷합니다. 그 검은고 안에다가 납덩어리를 잔뜩 넣어가지고 어느 날 진시황이 부르니까 연주하는 척 하다가 그 검은고로 진시황이 머리통을 내리칩니다. 근데 눈이 먼 상태이기 때문에 또 실패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점리도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현가와 고점리 두 사람에 의해 가지고 암살 위기를 두 차례 33살 때 한 번, 아마 34세 무렵, 33살 아니면은 34살 무렵에 약 1, 2년간에 걸쳐 가지고 암살 위기를 2번이나 넘깁니다. 진시황의 리더십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암살 사건은. 왜? 사람을 못 믿게 만들어 줍니다. 진시황은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혼자서 고독하게 지낸 시간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하고 노예의 반란, 그 다음에 생부로 추정되는 여부리의 그늘, 이런 것 때문에 늘 머릿속으로 뭔가를 그리고 시뮬레이션하고 책 읽고 이게 이제 진시황의 일생의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내가 권력을 잡으면은 이들을 어떻게 할까? 또 내가 만약에 천하를 통일하게 되면은 어떻게 다스릴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상상하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암살 위기를 2번이나 넘기면서 나머지 한 번은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42살 때 또 한 번 암살 위기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3번씩이나 암살 위기를 넘긴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더가 진시황이다 라는 점도 소개해 드립니다. 39살 때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인생의 최고 절정기에 천하를 통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시황이 자기가 이룩한 업적에 대해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는 40세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40이 넘어가면서부터 진시황 리더십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리더십이 변화를 겪거나 변절되는 계기는 뭐냐 그러면 성공하고 난 다음에, 뭔가를 성취하고 난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죠? 뭐 여러분들도 내가 뭘 하고 싶은, 정말로 바라던 일을 하고 나면은 풀어지잖아요. 긴장감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 뭔가를 성취하기까지에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풀려 해이해지는 거죠. 거기에 다른 유혹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노력했던 부분들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이런 부분들을 싹 잊어버리고 그 성공에 도취해 가지고 교만해집니다. 인성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은. 진시황도 마찬가지입니다. 39살의 나이로 30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 대제국의 최고 통치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로 진시황의 리더십이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부심이 자만심으로 바뀌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마흔이 넘어가면서부터 진시황의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진시황은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또 일을 뭐든지 혼자 처리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매일매일 검토해야 될 보고서 문서의 양을 저울로 달아가지고 옛날에 이제 종이가 발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주간이나 목간으로 전부 다 보고를 올리지 않습니까? 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오늘 검토해야 될 양을 글자 수를 일일이 세다 보면 시간이 더 많이 가니까 안 되니까 대개 주간 한쪽에 몇 글자 정도 들어간다라는 게 평균이 나오니까 요걸 무게로 달아가지고 양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문서 양을 다 검토하기 전까지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워커홀릭입니다. 일중독자입니다. 이 사람이, 진시황이. 그러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천하를 통일하고 나니까 이제 긴장감이 풀리니까 거기서 그 몸의 건강이 이상이 더 빨리 다가온 거죠. 근데 진시황은 통일된 이 제국이 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좋게 얘기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또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모든 걸 다 처리하려고 하는 철두철미한 내가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독선적인 생각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몸에 이상이 생기니까 어떡합니까?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추구하잖아요. 불로장생초를 찾는다든지 그 다음에 불로장생의 비결을 알고 있는 신선을 찾아다닌다든지 이런 미신에 이제 심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사들이 만들어주는 약물 여기 중독됩니다. 요 환단이라고 하는 약물인데요. 요 약물에 들어가는 주요 성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수은이라든지 이런 독한 성분이 들어갑니다.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입니다. 그 반짝반짝 기운나게 만들어주긴 하지만은 그게 자꾸 쌓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심장마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뇌경색 이런 치명적인 병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에 중독이 됩니다. 47살 때 일어났던 분석액류 사건도 저는 진시황이 이런 중독성 강한 약물들에 취해가지고 일어난 돌출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42살 때 장량이 암살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실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암살 위기를 넘겼고요. 그리고 진시황은 39의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40세를 넘어가면서부터 자기가 이룩해 놓은 이 대제국을 일일이 다 한 군데 한 군데씩 다니면서 일일이 다 천하 순시에 열을 올립니다. 진시황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50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39 이후부터 12년 동안 30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이 통일제국을 5차례 순시합니다. 5번이나. 한 번 순시하는데 보통 평균 한 1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순시 나가기 전에 준비기간까지 다 합치면은 진시황은 통일 이후에 죽기 전까지 거의 대부분의 삶을 바깥에서 지냈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예. 진시황의 또 하나의 특징적인 리더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리더십이 변질되는 계기는 성공하거나 큰 성취를 이루고 난 다음부터 나타나는 게 대부분의 리더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시황의 리더십의 변질도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게 무리한 토목사업.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성, 만리장성을 축조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아방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궁궐을 짓는다든지 그 다음에 진시황이 가장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었던 사업 가운데 하나는 도로를 구축하는 겁니다. 도로 구축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넓어진 통일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빨리빨리 전달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SNS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뭔가 정책 하나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방정부에까지 전달이 되려면 어떻게든 빨리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전달하려면 공문서를 가지고 빨리 가야 되죠. 그러면 도로가 필요한 겁니다. 옛날로 얘기하면 도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네트워크입니다. SNS하고 똑같습니다. 진시황은 통일된 이 대제국의
빨리 자기 정치 철학에 맞게, 그 다음에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이 빨리 전달돼 가지고 통일제국을 빨리빨리 안정시키고 단단하게 결속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빨리 전달하기 위한 각종 도로들을, 무려 5종류의 도로들을 구축을 합니다. 정확하게 진시황은 방향은 정확했습니다. 그죠? 네, 방향은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서둘렀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인력이 들어가게 되고 백성들의 원망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무덤을 만드는데 그걸 여산릉이라고 합니다. 진시황 무덤이 있는 뒤쪽에 있는 산이 여산입니다. 그래서 진시황 무덤을 여산릉이라고 하는데, 자기 무덤 하나 만드는데 70만 명의 인력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국력이 이제 무리하게 동원되는 겁니다. 국가 재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특히 백성들이 이 무리한 정책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시황이 기원전 210년 5차 천하 순시에 나섰다가 하북성 사구 평대라는 곳에서 갑자기 쓰러집니다. 진시황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견을 하고 큰아들 부소에게 임금 자리를, 황제 자리를 넘겨준다라고 하는 유언을 써놓고 그 유언을 전달하기 위한 사신이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여기에 조고라고 하는 간신배가 큰아들이 아닌 작은아들을 모시고 있었는데, 호회라고 하는 작은아들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 작은아들을 황제 자리로 올리기 위해서 유서를 조작을 합니다. 기업 경영이나 국가 통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내 다음 후계자를 어떤 사람을 후계자로 드릴 것이냐, 물려줄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또 문제가 있는 기업 같으면은 빨리 준비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에서 인재를 모셔오든 또는 내부에서, 즉 이세 경영을 하든지 간에 조직원들 사이에서 서로 반목과 갈등이 일어나고 후계자를 놓고 여러 사람 후보가 막 난립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나중에 조직 내분이 일어납니다. 진시황도 진작에 일찍부터 큰아들 부수에게 황제 자리를 넘겨준다라고 해서 후계자를 지정을 해놓고 교육을 시켰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진시황이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큰아들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준다라고 하는 유언을 내리는 바람에 그 틈에 조고라고 하는 간신이 유언을 조작을 해서 큰아들에게 자살을 명령하게 하고 작은아들을 황제로 올리게 하라라고 하는 쪽으로 유서를 조작을 해버립니다. 큰아들 부소하고 작은아들 호에는 자질면에서 큰 차이가 많았습니다. 큰아들은 인자하고 능력이 있는 반면에 호에는 굉장히 무능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조고 입장에서는 큰아들보다는 작은아들 호에를 임금 자리로, 황제 자리를 앉히면 자기가 조종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서를 조작해서 큰아들을 죽게 만들고 작은아들을 황제로 올림으로써 진나라의 몰락을 가져오게 만드는 결정적인 또 원인 제공을 진시황이 스스로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후계자 문제를 일찍 결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통일된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제국인 진나라가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멸망하고 맙니다. 대단히 안타깝죠, 그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진시황의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시황의 죽음까지 생애를 통해가지고 진시황이라는 사람의 새로운 면모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리더십과 관계돼가지고 진시황 리더십을 어떻게 분석하고 볼 것인가 라는 부분들,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컴플렉스라고 하는 부분들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시황은 컴플렉스 덩어리였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3살부터 9살 때까지, 그리고 9살 때부터 13살 때까지 아버지하고 잠깐 같이 있었지만은 13살 때 아버지가 죽는 바람에 또 역시 또 아버지가 없었죠. 두 번째, 어머니의 부정행위. 그죠? 예, 굉장히 문란한 사생활. 그 다음에 생부로 추정되고 있는, 그리고 진시황이 큰아버지라고 불렀던 여부리의 존재감. 그 다음에 3차례나
겪었던 암살 노이로제. 그 다음에 만약에 여부리가 생부라면은 여부리의 피 받았던 진시황의 성격 형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컴플렉스입니다.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하기 전까지는 이 컴플렉스를 권력을 장악하고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리더십이 강한 사람은 부정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도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인들 가운데 자수성가한 사람들 많잖아요. 옛날에는 찢어지게 가난했지만은 지금은 큰 기업을 일군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가난이 궁극적으로는 큰 기업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그 컴플렉스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한테 컴플렉스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컴플렉스를 긍정적인 부분으로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할 때까지 이런 많은 컴플렉스를 리더십 발휘와 천하를 통일하는 데 원동력으로 활용을 했죠. 근데 이런 컴플렉스에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는 뭐냐 그러면 사람을 못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난잡한 사생활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에 대해서는 여성을 혐오하게 만드는 여성 혐오증을 갖게 만들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고독하고 우울했죠. 성격적으로. 그래서 대인 기피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천재들이 많죠. 실제로 저는 진시황을 천재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그런 통일 정책을 비롯해 가지고 진시황이 구상했던 통일 제국의 모습,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그 이후 수천 년 동안 중국뿐만 아니라 동양사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이런 진시황의 성격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컴플렉스 플러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자기 손에 넣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리고 필요하면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한테 직접 찾아가거나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서라도 그 사람을 스카우트하는. 그 진시황이 초기 인재 정책을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굽혀가면서까지 인재들을 스카웃을 합니다. 그리고 성취 단계까지 열정과 철저한 준비, 완벽한 구상, 그리고 진시황은 통일 제국에 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구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토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고 그것이 바로 통일 정책으로 반영돼서 나타났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요,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큰 성취를 이루고 난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던 컴플렉스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최고야. 자만심이죠. 그죠? 그리고 자기를 과시합니다. 진시황이 무리한 통일 정책과 그 다음에 각종 토목공사, 그 다음에 다수 종류의 도로를 닦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과시죠. 그죠?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건강 문제하고 겹치면서 자기 분열, 정신 분열증까지 오게 만들므로써 진시황의 수명을 단축하게 만들었다. 진시황의 리더십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리더십을 연구하는데 롤 모델이 되기 충분합니다.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공존하고 있죠. 그 다음에 리더들한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인 강박관념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진시황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그 다음에 리더십의 변질과 그 기점 파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시황의 리더십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쉴 수 있는, 그죠? 휴식할 수 있고 잠깐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실휴자, 그 다음에 유머 감각을 가질 수 있는 성격의 변화 문제, 그 다음에 위임, 뭐든지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인재를 찾아가지고 그 인재에게 맡기는 위임의 중요성 문제,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슬로우, 그죠? 때로는 느리게 가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리더십, 진시황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런 재미난 요소 가운데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관계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 중국 역사, 문화, 그 다음에 중국 현지 상황,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고급 정보들을 작년부터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알자 중국이라고 하는 검색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앞으로 진시황에 관계되어 있는 아주 상세한 정보들이 업로드 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시간 가까이 진시황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른 각도에서 분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